반갑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연구소의 배우영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직접 원래 학술대회 때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싶은데 좀 아쉽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도에 저희가 중소기업연구소라고 별도로 저희가 만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 관련 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그 신협, 농협, 그다음 생협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저희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공유 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세 가지로 간단하게 구성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잘 모르실 건데 현황과, 두 번째는 저희가 3개년 계획안과, 세 번째는 저희가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저희가 그 중소기업 협동조합 법 개별법의 근간 비영리법인으로서 저희가 1961년도에 법이 제정되고 62년도에 중앙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총 926개 조합과 68,440개 사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는 그 전국조합, 지방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중앙회 조금 이런 형태로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경제단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네 가지 전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 역량 강화, 저희 중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중소기업과 관련한 정책 건의 기능이기 때문에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두 번째는 우리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활성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지금 노란우산 등 공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종합공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의 중요한 저희가 아젠다로 가지고 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약간 조직 그 중소기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현재 저희가 3년마다 저희가 3년씩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가 수학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는 그 62년도부터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회장, 연합회장, 이사장 등 저희가 어느 정도의 CEO의 리더십이나 체계는 갖추고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최근 5년간 저희도 이제 중소기업 협동조합도 조합의 양적 측면에서는 조금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저희가 공동사업이 동일 업종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종 업종과의 협업 체제는 다소 미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 측면에서는 저희가 최근에 그 조합이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중소기업 지원 참여가 가능하며, 그리고 그 현재 지금 3차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이와 연계한 발전 계획을 고민하고 있으나,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지금 심해지고 있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저희가 이제 계속 기재부 중심의 기본법 중심의 협동조합이 아무래도 그쪽 정책이 좀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 개별법 협동조합, 저희는 중기부의 관리를 받고 있는데 이 개별법 협동조합의 이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다소 미흡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지금 요 장하고 다음 장은 저희가 그 3차 3개년 계획인데, 요거는 지금 현재 외부 용역을 해서 외부하고 협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요 내용은 저희가 이제 중앙회 입장이 아니라 제 개인 연구자 입장이오니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 저희는 3개년 계획 안으로 5가지 전략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 주제인 이 중기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연대도 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인데, 이 중기협동조합의 아이덴티티는 공동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요즘 ESG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 경영을 추진하고, 네 번째는 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조직 혁신, 거버넌스 부분, 그리고 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생태계 구축, 이런 5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자 간의 공동사업을 지원해주고 추진하는 것이 저희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우선 출자제 도입. 현재 지금 농협이나 수협에서 이 제도를 쓰고 있는데, 저희가 협동조합 자금 조달 목적으로 그 우선 출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조합 공동사업법인, 저희도 현재 이게 농협하고 수협하고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형태인데,
저희가 주식회사 형태의 뭐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도를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 협동조합 자체가 뭐 공익적 측면도 있고 사회적 경제 측면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사업자 단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 협동조합이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으면 이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 제도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 것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으며, 네 번째는 공동사업 자금 지원 자금 조성. 그래서 이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유인 정책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입법 발의 중에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무래도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연구자, 전문가 이런 분들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 과정을 개편한다든지 아니면 온오프라인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강화할 걸로 생각하며, 여섯 번째는 이 정책의 추진의 전략적 이원화, 즉 중소기업 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하고 협동조합 정책은 지방정책으로 중심으로 한번 하는 게 어떠냐. 즉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연계해서 지방 주도형 협동조합 지원 사업을 새롭게 기획하고 건의하는 데 조금 더 노력을 해보는 게 좋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중소기업 거버넌스 개선, 즉 저희가 이제 업종 대표성 그리고 사업성이라는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부 전국조합이나 연합회는 업종 대표성을 조금 더 강화하고 지방조합이나 사업조합은 사업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즉 종합해 보면 저희의 정체성은 이 공동사업을 중소기업 간의 공동사업을 해서 이 사회 경제를 이바지하고 이 중소기업자의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공동사업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 토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엄형식이라고 합니다. 교수님들 발제 되게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국 사회, 한국 협동조합의 사실 고민이 뭐 세계 협동조합의 고민과 절대로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발표하신 내용 아마도 제가 좀 덧붙여지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어쨌든 간에 전 세계 협동조합의 좀 어떤 흐름이나 현황을 좀 계속 들여다보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제가 관찰하고 있는 몇 가지 지점들, 아마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다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좀 새로운 추세들, 어떤 협동조합의 새로운 추세들 이런 측면에서 과연 한국 협동조합의 정체성 고민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고 어떤 고민을 좀 더 할 수 있을까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기존 협동조합 19세기, 20세기에 이제 어떤 필요에 대한 충족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또는 정부나 어떤 국가 권력이 사람들을 조직했던 방식의 협동조합 모델은 자본주의가 충분하게 성숙하지 않았던 일정한 영역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농업 부문이라든지 금융 부문, 보험 부문, 그다음에 어떤 소비자 이용 유통 부문 이런 것들은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자본이 형성되지 않은 그런 영역에서는 협동조합이 어떤 그런 생산자들, 이용자들을 바탕으로 한 규모의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많은 나라들에서 사업적으로나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21세기의 글로벌 사회에서 과연 그러한 영역이 남아 있느냐, 협동조합들이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남아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고민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의 19세기, 20세기 동안에 거쳤던 성장의 그런 어떤 계기들을 21세기에 협동조합들이 가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주어진 시장 환경에서 어떻게 협동조합들이 포지셔닝을 해갈 것이냐, 어떤 적소를 발견할 것이냐, 혁신할 것이냐의 과제가 더 제기되고 있고, 기존의 큰 협동조합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시장에서 이제 방어적인 입장, 어떤 도전자가 아니라 이제 뭔가 지켜야 될 입장에서 많은 변화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최근에 이제 보는 그 한 네 가지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 협동조합,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비자 농업 또는 다른 기존 협동조합들, 20세기에 발전했던 협동조합들이 규모화되고 또 전문화되어서 이제 거의 기업과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모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시겠지만 제가 그 월드 코퍼레이티브 모니터라고 하는 그 전 세계 300대 협동조합들 리스트를 계속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그 데이터들을 쭉 보면 이 협동조합들이 굉장히 크고 전문화되어 있고 그 시장에 다른 일반 기업들과 별 차이가 없는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 큰 사이즈 때문에 어떤 협동조합 정체성, 어떤 조합의 참여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희석화되어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부분 사회적 역할, CSR 또는 그런 활동들로 좀 이렇게 보완하는 경향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CSR을 많이 하는 일반 기업과 참 차이를 찾기 어려운, 물론 이제 법적으로 협동조합이지만 그런 것이 하나의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경향에서 발견하는 것은 기존 협동조합, 아까 말씀드린 여전히 금융, 생협 아니면 이제 농협 등 기존 협동조합의 그 기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지만 어떤 나름대로 그 안정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는 데들이 안정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참여나 어떤 협동조합에 대한 정체성이 이제 희석되는 속에서 조합원들의 다른 욕구를 이 협동조합 안에서 그 새로운 활동을 만듦으로써 아까 이제 농협의 사례에서 들으셨지만 요양원이라든지 다른 서비스를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다른 수요를 협동조합 내부에서 이제 반응을 함으로써 활동을 다양화시키는 방식의 모델 또는 그것들을 새로운 협동조합 방식으로 이제 스핀오프를 하면서 이제 협동조합도 인큐베이팅하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런 그 기존 신협이나 농협이나 생협들이 기존의 기본 활동을 넘어서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그 조합원들의 새로운 욕구와 또 외부의 어떤 그런 필요에 대응하는 활동들을 발전시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완전히 이런 기존의 어떤 관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협동, 새로운 목표, 그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형성되는 걸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아까 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조익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연대금융 같은 모델들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신협의 확장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어떤 사회 투자에 대한 필요를 담보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이제 협동조합. 왜냐하면 그 조합원들도 사실 굉장히 이제 특정한 자기 이해 관계가 아니라 공익을 지향한다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태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또 많은 이러한 그 사회적인 목표가 그러니까 조합은 개개인의 이해가 아니라 공동의 이해, 그러니까 지역사회 이해, 사회의 이해를 추구하는 모델들이 이제 새로운 모델로 목표와 거기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고 또 대부분 다중이해당 수장 모델을 채택하면서 이제 저는 새로운 협동적 모델로 많이 제도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이제 성격이 불확실하지만 이제 목표의 방금 말씀드린 사회적 협동조합 같이 목표의 사회적 성격을 제시하지만 그 사회적 성격을 이루는 방식에 있어 비즈니스는 그다지 분명하지 않은 방식의 관계가 불분명한 방식의 협동조합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아직 되게 초기 단계인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운동에서 출발한 모델들은 예를 들어서 기후 환경에 대응하는 운동하는 그룹이 자신들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예를 들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판다든지 그러니까 운동이 먼저 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방식으로 협동조합을 일종의 이제 새로운 활동을 만드는 식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이 이제 보고 있죠. 이 경우 아마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요. 반면에 분명히 사회적 목표를 많이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꾸로 어떤 특정한 영리를 추구하는 그냥 어떤 실질적으로 정체성과 아무 상관없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요즘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성격을 밝히는 게 비즈니스 도움이 되니까 그걸 차용해서 또는 협동조합의 어떤 지위나 이런 브랜드가 도움이 되니까 차용해서 하는 반대의 방향의 경로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페이크 협동조합을 만드는 경로처럼 이 경우에도 사실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사회운동을 시작한 모델하고 사실 현장에서 구분하기 참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어떤 실험적인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다. 뭐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플랫폼 협동조합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이것도 저는 아직 퀘스천. 이게 사회운동적인 마인드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키워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어떤 브랜드를 가져가려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네 가지 정도의 이제 경향이 현재 한국 협동조합들이 지금 막 실험하고 또 시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변화의 방향과 일정 정도 또 세계적인 흐름과 연동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런 고민들을 좀 더 깊게 특히 이제 아까 한살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고민들을 너무 철학적인 방식 또는 뭐 너무 이론적인 방식이 아니라 실제 협동조합들이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 과정 속에서 조합원들과 이해 당사자들이 답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방향을 꾸준히 쌓아 나갈 때 많이 좀 더 본질적인 문제와 본질적인 토론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남대 사회적경제기업학과의 선선입니다. 저도 이번에 미리 교수님과 이제 연구위원님들, 그다음에 이제 토론문과 이제 발전과 토론문을 하면서 참 많은 고민이 되었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다들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는 좀 짧은 시간 동안에 조금 추상적인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비슷하면 공통적인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추상적인 것으로 좀 종합하려고 좀 해봤습니다. 먼저 지금 있는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이라고 이제 1995년에 ICA 100주년 맨체스터 총회에서 이게 가치와 원칙이 만들어졌는데 얼마 전에 이제 작고하신 존스턴 버첼 교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1995년에 가치와 원칙 정체성 선언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글을 보면은 그때 가치와 원칙, 자조, 자기 책임,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배려 등등 이런 두 가지의 가치,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치와 윤리적인 가치를 그때 처음 포함시켰다. 그리고 의도가 뭐였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의도가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협동조합의 운동을 부흥시키고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외부로는 글로벌 협동조합이라는 글로벌 브랜드를 발전시키려는 시도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원칙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제가 눈여겨봤던 문장이 그다음 문장인데요. 조직의 리더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나 조합원 중심 기업의 리더들이 너무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는 뭔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합의에서 이런 계속해서 논의를 그러니까 레이들러 박사님의 이제 보고서 이후에 15년 동안 논의를 거쳐서 이제 가치와 원칙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무적 합의, 그러니까 실무적인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원칙 설계에 또 깊이 고민이 되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계명처럼 가치와 원칙들이 돌에 새겨서 영원히 우리가 간직해야 될 그게 아니라 다시 수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존스턴 버첼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1995년에 한번 수정이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이제 정체성이 무엇일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와 컨텍스트라는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의 정체성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는데요. 어떤 집단의 정체성은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 그리고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 어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자기가 이걸 따라야 되는 교리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이런 텍스트가 있고, 그리고 그 집단이 처한 컨텍스트, 문맥, 상황,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동조합의, 그러니까 전체 협동조합, 한국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전체 협동조합들이 겪고 있는, 가지고 있는 텍스트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다 잘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합원 소유, 통제, 혜택. 그리고 이런 조합원이 소유하고 통제하고 혜택을 준다라는 것은 투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또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민주적 거버넌스, 1인 1표로 표현이 되지만 반드시 1인 1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1인 1표로 표현되는 민주적 거버넌스가 우리의 텍스트가 아닐까, 협동조합의 텍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그러니까 개별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는 또 다 다를 수 있는데 한국의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뭐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그 첫 번째는 이제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처한 상황이 무엇일까라는 거고, 그리고 각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사업, 그러니까 신용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농촌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각 협동조합이 하고 있는 사업에 따라서 조합원의 유형에 따라서 그 컨텍스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더 넓게는 당연히 법제도가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한국이라는 그 우리가 이 한국을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날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는 한국이라는 곳에 있으니까는 최근에 이제 뭐 그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렇게 지위 변경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 한국의 위상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한국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한마디로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다들 얘기하신 기후 위기가 또 있고 또 하나는 기술의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이제 지금 생각나는 하나의 예만 또 들면은 지금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배달의 민족이나 굉장히 모빌리티 기술, 로봇 기술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런 기술을 통해서 언젠가는 배송을 로봇이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협의 입장에서 그렇게 일반 다른 모든 물건을 파는 데서는 배송을 로봇이 하는데 생협은 배송에서 사람이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고요. 그런 기술의 발전 속에서 이제 협동조합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뭐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경제, 사회, 문화, 자연환경 속에서 이런 그 속에서 이제 협동조합 이런 환경 속에서 각각의 협동조합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텍스트와 컨텍스트 상호작용이 지금 어떻게 일어났는가, 지금 되게 비슷하게 좀 지금 앞에서 토론에 발표해 주신 많은 분들의 내용 속에서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느낌들은 좀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그 정체성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뭐 정말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왜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그래서 그 인류 공통의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자유와 평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지금의 우리가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조합원의 평등한 자유를 증진시켜 왔는가. 분명히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신협, 그러니까 신용이 없어서 그 고리대나 고리채나 이런 것들로 해서 고통을 받았던 조합원들의 평등한 자유를 가지고 왔고 그 농업에서도 힘들었을 때 그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당했을 때, 그리고 이제 생협의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조합원들이 처했던 조합원이 가지고 있던 그 자유를 증진시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협동조합의 정체성, 인간의 자유로운 능력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 저는 그렇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민주성을 가지고 있는 게 조합원의 자유를 극대화시키는 게 이제 그 민주성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은 그 민주성을 기본 가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인간의 자유로운 능력의 향상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협동조합도 계속해서 그런 자유와 평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사업과 기타 등등을 벌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조합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원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질문을 던지는 건데, 그래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 그런데 규모의 경제, 사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모의 경제를 계속 늘려야 되는데, 규모의 경제를 늘리다 보면은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거는 의사소통이 약해지는 문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기술의 발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조직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식의 고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법 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주의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제도를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 뭐 강화, 약화 이렇게 모르겠지만은 협동조합에 몰입하는 것들이 커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출자금이고 또 하나가 이제 비분할 적립금입니다. 협동조합의 상호성, 조합원들의 연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분할 적립금이 좀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한국은 그게 부족하고, 그리고 협동조합 법제도가 협동조합일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던지면은,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주식회사 기준으로 쭉 만들어져 있는 법제도인데, 그 법제도를 협동조합이라는 이름만 바꿨을 때 그게 협동조합 형태로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협동조합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저도 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서히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느끼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지금 오늘 발표하신 많은 분들께서도 여전히 그런 고민을 안고 더 이제 많은 다른 방향으로 더 이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